심리적인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모박스 볼까요? 자신감이 저하됐다고 하고요.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졌다고 합니다. 그럼 1, 2, 3, 4, 5번부터 이렇게 볼까요? 그럼 5번부터 볼게요, 여러분.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이라고 하는 건, 생에 대한 해고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하고 내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았지, 내 인생은 이랬지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한, 나에 대한 자아 통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정말 경제적인 이 자산을 남기고자 하는 것도 유산이고요. 내가 자손을 남기고자 하는 것도 유산이고요. 내가 살아왔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것도 유산이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도 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3번의 외향성의 증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심리적인 에너지가 내 안으로 향하잖아요. 그럼 이 안내자를 쓰고 향한다를 써가지고 내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리적인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하면 이 밖과 대자를 쓰고 향한다는 향자를 써서 외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노년기가 되면 심리적인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향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다음에 이 애착심이 증가한다는 건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랑 한 10년? 아니면 뭐 20년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했던 그 사물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애착심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왜냐면 나랑 오래 함께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하잖아요. 그죠? 친근하고 이렇게 친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해 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심성이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노인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나한테 노후 자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 노후 자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노후 자금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내 노후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년기가 되면 절대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아니라 실패하면 안 된다는 굉장히 이렇게 결과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해지고요. 그죠? 신중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조심성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지기 때문에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요. 그리고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감이 이렇게 저하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기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2번에 보시면 건강한 노화를 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가족형 된 수정확대 가족 같은 게 나타났잖아요. 수정확대 가족이라고 하는 건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 근거리에 살면서 이렇게 노부모를 부양하는 형태의 가족을 우리 수정확대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망을 좁히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한 노화를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요. 그죠?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야 되고 우리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겠죠. 좁히는 게 아니라. 다음에 우리가 수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노년기가 되면 부부관계가 동반자 관계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반자 관계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이렇게 참여를 해야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만성질환을 우리 의료기관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지 민간요법으로 관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노인복지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건강한 노인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일자리 지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했대요. 그럼 이거는 유엔에서 말하는 노인복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엔, 이렇게 유엔에서 노인복지 원칙 5가지가 있잖아요. 노인복지 원칙 5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독참보 자존이라고 외우시면 되죠. 독참보 자존이라고 외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독립의 원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얘는 참여의 원칙을 얘기를 하겠죠. 다음에 얘는 보호의 원칙을 얘기를 하고요. 얘는 자아 실현의 원칙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여기는 존엄의 원칙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독립의 원칙이니까 독참보 자존이니까 일단 얘나 평등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호나 통합서가 아니니까 독립이든 존엄이든 보호든 얘 셋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독립의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독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죠? 돈이 있고 이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소득이 있으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럴 때 노년기가 되면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지만 우리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 재교육 프로그램 같은데 재교육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지 새로운 이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독립의 원칙은 또 뭐냐면 어디 시설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돈에 대한 소득 그러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존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학대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보호는 적절한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기 요양 인정, 우리가 장기 요양을 받으려면 저를 인정해 주세요, 등급을 인정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신청서를 먼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청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신청을 하는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죠.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대리인이 한다 그러면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맞고요. 다음에 제가 여기서 본인이 신청하면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대리인이 신청한다고 하면 우리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죠? 본인이나 가족이 먼저 동의를 해야겠죠. 그죠? 동의하에 하는 거지 요양보호사 동의가 아니고요. 다음에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본인이나 대리인이 저를 인정해 주세요. 등급을 인정해 주세요 하고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했잖아요. 그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했죠?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신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지금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직원이 인정조사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집에 가서 조사하니까 이걸 갖다가 방문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다음에 이 직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런 간호사이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조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장기 요양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때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조사는 인정조사 나왔으니까 인정조사 항목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인정조사 항목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이 1차 판정 결과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에 어디냐면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하죠.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하죠. 그럼 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 1차 판정 결과서랑 여기서 신청할 때 소견서 첨부하거든요. 그럼 이 1차 판정 결과서랑 이 소견서를 가지고 여기서 뭐를 하는 거냐면 최종 등급 판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 등급 판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청한 지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는 거냐면 30일 이내에 판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최종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등급 판정했잖아요. 그럼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해 준 거니까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집에 인정해 줬다는 이 인정서를 발송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인정서는 요양보호사가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집에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5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장기 요양급여 중에서 시설급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급여 있잖아요. 급여. 그러면 이 급여는 여러분 돈도 급여지만요. 우리 서비스로 받는 것도 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장기 요양급여는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재가급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가급여.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급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설급여라고 하는 거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특별현금급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거 있잖아요. 여긴 있을 집자의 집가자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자기 집에서 급여 서비스를 받는 거죠. 자기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건 재가급여라고 하는 거고요.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시설급여라고 하고요. 그러면 등급 판정을 받고도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재가급여라던가 시설급여를 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특별하게 현금, 돈으로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특별현금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재가급여는 자기 집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집에서 받는 거니까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다음에 방문 목욕, 다음에 하루 중 일정 시간에 거기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주야간, 다음에 일정 기간 보호해줬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오는 바로 뭐냐면 단기 보호.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이 시설급여는 우리가 어르신이 9인까지 있죠. 9인까지. 이렇게 9인까지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거예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데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죠. 생활가정이라는 데서 생활을 하시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10인 이상이다. 그러면 노인의 수가 많잖아요. 그럼 여기는 노인 요양 시설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다음에 특별헌금 급여라고 하는 건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지금 서비스를 못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섬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재가급여, 이렇게 방문 요양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없으면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그럼 그때 가족에게 받으면 가족에게 특별하게 돈으로 주는 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가족 요양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기보호는 집에서 받는 바로 뭐냐면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이 특례 요양비도 바로 뭐냐면 특별하게 현금으로 도는 특별현금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가족 요양비도 특별하게 돈을 주는 특별현금급여에
급여고요. 다음에 이 주야간 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머물다가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여기는 노인 9인까지 9명 정도의 노인이 생활하시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시설급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업무 효율을 위해서 권위적인 태도가 아니라 수평적인 태도를 유지를 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수평적인 태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에 대상자에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하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만 이렇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다음은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추면 안 되고 우리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존중을 해줘야겠죠. 그죠? 다음에 우리 대상자의 사적인 정보는 비밀 유지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비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가 있냐면 우리 요양보호사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 요양보호사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냐면 신체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죠? 신체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는 걸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뭐 배설하는 걸 도와준다던가 그죠? 다음에 우리 개인 위생하는 걸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뭐 체위 변경하는 걸 도와준다던가 그죠? 다음에 체위 변경이나 이런 이동 같은 거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신체활동 지원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일상생활 지원이 있잖아요. 그죠? 일상생활 지원이 있죠. 그럼 이 일상생활 지원이 바로 뭐냐면 가사활동 지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죠? 가사활동 지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밥하고 빨래하고 그 다음에 청소 정리 정돈해 주는 거잖아요. 청소 정리 정돈해 주는 거죠. 정리 정돈해 주는 건데 밥하는 걸 취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빨래하는 걸 세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 정리 정돈해 주는 거잖아요. 다음에 어르신이 뭐 은행에 간다던가 아니면 뭐 공과금을 내로 뭐 은행을 간다던가 동사무소를 간다던가 병원에 간다던가 이런 일을 개인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 개인 활동 지원이라고 하죠. 그럼 이 개인 활동 지원을 할 때 어르신 몸 상태가 좋으면 같이 가는 동행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어르신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요양보호사가 혼자 가서 하는 대행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말벗 같은 거에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정서 지원이 있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로 남겨야 되는 거냐면 기록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르신 몸 상태가 괜찮을 때 같이 가는 동행해줘. 어르신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나 혼자 가는 대행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노인 학대는 유형이 신체적인 학대도 있고요. 그죠? 신체적인 학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정서적인 학대도 있고요. 다음에 성적인 학대도 있고요. 다음에 우리 갖다 버리는 유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돌보지 않는 방임도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 방임도 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경제적인 학대도 있잖아요. 그죠? 7가지가 바로 뭐냐면 노인 학대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정서적인 학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일단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면 여기 1번에 보시면 유언장의 내용을 봐줘야 돼요.
그럼 유연장의 내용을 변조해서 지금 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 그럼 얘는 바로 뭐냐면 경제적인 학대에 속할 거고요. 다음에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을 해서 나의 정서적인 관계를 차단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정서적인 학대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서적인 학대에 속하는 건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연결하는 걸 차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 뭐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그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친척과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차단해 버린다던가, 아니면 우리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성교제를 이렇게 방해하는 것도 나의 정서적인 마음 상태를 갖다가 차단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서적인 학대에 속하는 거고요. 다음에 약물을 강제로 복용한 건 나의 신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체적인 학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다음에 여기 임금 지불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거는 경제적인 학대에 좀 더 속하겠죠. 다음에 지금 생존에 필요한 걸 지금 중단했어요. 그러면 이건 바로 뭐냐면 생활비 지급한 거잖아요. 지급을 중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임이라고 하는 게 뭐 신체적이나 정서적이나 성적이나 이런 학대는 하지 않았는데 이게 잘 돌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활비를 지급을 중단하면 돌봄을 중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방임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9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그럼 9번에 보시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일단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 학대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 학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나 아니면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신고를 하면 여기서 뭐를 하죠, 여러분? 신고 접수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신고 접수를 받게 되고요. 다음에 이 신고 접수하고 여기 지금 학대 행위가 난 거에 대한 여기 이걸 접수받아서 그거를 처리를 하게 되죠. 처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이렇게 홍보라던가 노인 학대 예방의 그런 홍보라던가 이런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재발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학대 행위자한테 교육시켜야지 재발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원가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번에 보시면 수사를 실시하는 건 지금 바로 뭐냐면 수사기관에서 하겠죠. 그죠? 수사기관에서 할 거예요. 다음에 이런 학대 피해 노인에게 머무르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건 바로 뭐냐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죠. 그죠? 전용 쉼터죠. 그래서 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는 머무르게 하면서 이렇게 의식주 있잖아요. 이렇게 의식주 제공하고요. 기본적인 치료라던가 이런 상담 같은 거 제공하게 하는 게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고요. 다음에 지금 피해 노인의 성년 후견자를 의사결정자를 지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법률기관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죠. 법률기관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의학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건 의료기관에서 하겠죠. 의료기관에서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 학대 행위자가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발 방지 교육, 이렇게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걸 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지금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거부 의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관에 이렇게 보고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다음에 가족에게 항의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 보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감정적으로 대화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우리 기관에 보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이제 11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요양보호사 임금 구성 항목이나 지금 취업 규칙 같은 거를 했대요. 그럼 이런 임금이나 취업은 바로 뭐냐면 우리 근로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근로 일하는 거죠.
근로. 내가 근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근로하는 일에 대해서 나있으니까 이거는 근로기준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건강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키워드가 어떤 게 나올까요? 국민의 건강이라던가 아니면 국민의 질병이라던가 이런 게 나올 거고요. 다음에 산업안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근로자의 안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키워드로 나와야겠죠. 다음에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사회보장이라는 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소득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의료를 보장해주고 이런 걸 사회보장이라고 하잖아요. 다음에 산업재해 보상이죠. 보상.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상이잖아요. 우리가 왜 산재당했을 때 산재당했을 때 이런 보상에 대한 거에서 당한 게 바로 산재보상보험법일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임금 취업해가지고 지금 근로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근로기준법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볼게요.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직업윤리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보수교육은 1년에 한 번 꼭 받아야 되잖아요. 미루면 안 되겠죠. 다음에 우리가 대상자를 차별하면 안 되죠. 그죠?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만 이렇게 선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대상자를 선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 비밀 유지해야 되죠. 그죠? 다음에 경쟁하는 자세가 아니라 상호 협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다음에 기간의 지침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자의 기본 욕구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우선시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3번에 보시면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존칭 생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씨, 누구님 하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만약에 어르신이 이렇게 동의를 한다 그러면 뭐 어르신하고 이렇게 부르는 건 괜찮거든요. 그런데 존칭을 생략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우리 물질적인 보상 받으면 안 되죠. 다음에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할 필요 없고 이 자기가 힘든 상황이 있다 그러면 우리 기관에 보고를 하고 기관에서 이렇게 조절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비스 제공 내용은 그때 신속하게 기록을 해야겠죠. 그죠? 신속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내가 방문 요양을 가거나 방문 목양을 가거나 할 때 이렇게 방문 일정을 변경해야 돼요. 그러면 사전에 미리 연락해서 양해를 구하는 건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재가치마 대상자 증상이 악화돼서 서서 지금 치매 대상자예요. 치매 대상자인데 지금 서가지고 대변을 보는 행동을 보인대요. 그러면 식사량을 줄이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식사량은 우리가 뭐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양사라던가 의료진과 상의해서 하는 거고 다음에 뭐 서비스 중단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다음에 이 기저귀는 최후의 선택 수단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후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변화된 증상, 지금 대상자의 변화된 증상이 있다면 관찰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치매 대상자가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일 때는 이게 지금 약물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약물 조절이 잘 안 돼서 이 약물 부작용일 수도 있고 이걸 기록해 놔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때 치매 대상자는 우리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 가서 약물 조절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이 기록을 보여주시면서 그 진료를 받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 재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시설 입소를 유도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번에 보시면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대상자의 상태가 지금 호전됐대요. 그런데 호전됐다고 해서 지금 이 가족이 부담하는 이 부담금을 할인해달라요. 그럼 이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불법이잖아요. 그죠?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불법을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수근관 증후군이 손목 통증 증후군이에요. 이렇게 손목이 아픈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목 통증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있으면 이렇게 손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손목이죠. 여기 손목.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 정중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게 신경이 지나가고 여기 있는 손목 부위가 아픈 걸 갖다가 바로 뭐냐면 수근관 증후군, 손목 통증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손목 통증은 밤에는 통증이 훨씬 더 잘 때 심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밤에 잘 때 통증이 더 심해지잖아요. 다음에 여기가 지금 손목이 눌려가지고 손목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눌려가지고 여기 밑으로 지금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손가락이 저리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을 좀 털게 되면 여기 손을 털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 저린 감각이 조금 완화되거든요. 지금 손목의 문제이기 때문에 손목 통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의 저린 감각은 지금 손목의 통증이에요. 다음에 손바닥을 서로 말대면 손바닥이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손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이 있으면 여기 손등을 지금 맞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손등을 맞대는 거죠. 손바닥을 맞대는 게 아니라 다음에 새끼손가락의 통증이 아니라 지금 손목의 통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을 예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감염이 생겼다면 예방이 아니라 감염이 생겼다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항생제를 복용해도 되지만 감염도 생기지 않는데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감염 증상이 있으면 아니라 미리 예방 접종을 받으면 좋겠죠. 다음에 임신한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임신한 경우, 임신을 했대요. 그럼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 풍진이잖아요. 그럼 이 풍진은 호흡기 감염이에요. 얘는 지금 호흡기 감염이 되는 질환이거든요. 호흡기 감염이 되고 특히 얘는 임신 3개월 이내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3개월 이내에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양보호사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대상자가 풍진이에요. 대상자가 지금 풍진이에요. 그러면 호흡기로 이렇게 감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임신을 했을 때 풍진 대상자랑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풍진에 감염이 되면 이게 선천성 풍진아가 태어나요. 선천성 풍진아가 태어나는데 소두증, 백내장, 난청, 신장질환 해가지고 선천성 이렇게 풍진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호흡기 감염이 되니까 접촉하지 않는다. 3번이 맞고요. 다음에 머리니 감염이 되면 머리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건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분비물이 묻은 손은 이렇게 손 씻기 해야겠죠. 손 씻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번에 보시면 위염으로 지금 명치 부위에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대요. 그럼 위염은 지금 위에 염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위에 지금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 염증이 있으니까 위를 조금 쉬도록 해주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럼 위를 쉬도록 해주는 게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 그러니까 하루 정도 금식해서 위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배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위는 상복부고요. 다음에 여기 아래는 하복부예요, 여러분. 그죠? 하복부인데 여기가 좌측이고 여기가 우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위에는 상복부에는 간이 있고요. 좌측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위가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위는 하복부가 아니라 상복부에 있어요. 그럼 하복부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으로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 되고요. 다음에 처방받은 거는 내가 중단하면 안 되고 의사랑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낼 필요는 없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위를 쉬도록 해주는가?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성 질병의 특징에 대해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노인성 질병은 만성질환이죠. 그죠? 노인성 질환의 특징은 만성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혈압 당뇨 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고혈압 당뇨 같은 거잖아요. 근데 고혈압 당뇨 치료 안 되고 우리 죽을 때까지 평생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을 하죠. 그래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을 하면서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서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합병증도 이렇게 잘 생기게 되고, 반복을 한다는 건 지금 바로 뭐가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재발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발 잘 되고요. 다음에 약성분이 빨리 배출되는 게 아니라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쌓이게 되거든요. 내 몸에 쌓여가지고 축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원인이, 질병 발생의 원인이 불명확하죠. 그래서 내가 고혈압이 생겼는데 고혈압이 정확하게 왜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을 안 해서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음식 섭취를 너무 짜게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비만이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이 많은 원인 중에서 뭐가 정확하게 딱 뭐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다음에 고혈압이 있으면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섞여서 오잖아요. 다음에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노인이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거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잘 생겨요. 기능 저하증이 굉장히 잘 생기거든요. 이 저하증이 굉장히 잘 생기는데,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면 피곤하고요. 다음에 몸도 퉁퉁 붓고요.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살이 찌고요. 그리고 막 되게 굉장히 피곤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거 치료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면서 이게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굉장히 이게 질병인지 노화의 과정인지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플루엔자가 여러분 독감이죠? 그죠? 독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그럼 일단 독감일 때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간 업무를 중단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업무를 중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인플루엔자 독감은 호흡기계 감염병이죠? 그죠? 호흡기계 감염병이니까 뭐 써야겠어요, 여러분? 마스크 써야겠죠. 그죠? 업무를 중단하고 이때 격리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외 활동하면 안 되고 격리해야 되고. 다음에 이게 마스크 써야죠. 그죠? 마스크 쓰는 거고요. 다음에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이거는 의사의 처방으로 인한 거지 내가 결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된다? 이거는 무슨 천식 같은 거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정기적으로 흉부성 감소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결핵 검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호흡기계 감염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게 한다인 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근데 솔직히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게 한다가 이건 만약에 증상이 좀 나아졌을 때 하는 거고, 맨 처음에 이렇게 좀 격리를 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적당한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일단 볼까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심장이에요. 심장이고 여기가 지금 우심방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우심실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좌심방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좌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했을 때 좌측은 산소가 굉장히 풍부한 혈액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게 자심실이, 여기 있는 자심실이 수축을 하면서 우리 온몸에 혈액 공급을 해주거든요. 온몸에 혈액 공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산소가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O2를 공급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여기 있는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럼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니까 얘가 자심실이 이렇게 수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수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박출을 잘 못해요. 혈액 박출을 잘 하지 못해서 우리한테 산소 공급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심장 근육이 지금 두꺼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심장 근육이 두꺼워졌는데 탄력성이 지금 심근의 탄력성 감소 맞죠? 그죠? 두꺼워졌으니까. 다음에 지금 수축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심실이 수축을 못한다는 건 심장 박동수가 감소한다는 거죠. 자심실이 수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혈액을 박출해내지 못해요. 심박출량이 감소하고요.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자심실이 수축을 해서 우리 온몸에 혈액 공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혈액을 온몸을 돌고 난 혈액이 이렇게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온몸을 돈 게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심장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조금밖에 못 짜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도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두꺼워지니까 심근의 탄력성이 감소하는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절박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소변을 이렇게 보고 싶다는 요의를 느꼈을 때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걸 이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낮에는 기저귀를 채운다고 하는데 이 기저귀는 가장 최후에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선택한다 하더라도 밤에 채우고 낮에는 채우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이 케겔 운동을 하는 건 좋은 거고요. 다음에 요실금은 이렇게 복부에 압력이 있으면 이렇게 복부에 압력이 들어가잖아요. 복부의 압력이 이렇게 높아지면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것도 많이 생겨요. 복압성 요실금도 많이 생겨서 이렇게 우리가 웃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재채기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할 때 복압성 요실금 잘 생기거든요. 그럼 웃으면 이렇게 요실금이 잘 생겨요. 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은 거 먹어야 되죠. 여러분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는 게 우리가 변비이면 변 볼 때 힘주잖아요. 그럼 복압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를 먹어야 되냐면 식이섬유가 많은 거 먹어야 되고요. 다음에 따뜻한 커피는 여러분 이뇨작용을 촉진을 해요. 그죠? 소변이 많이 나오게 해요. 그러면 이 요실금 환자한테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피부에는 뭐가 있냐면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피부에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햇빛 있잖아요. 햇빛. 이 햇빛의 자외선을 받게 되잖아요. 햇빛의 자외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걸 갖다가 우리 햇빛 자외선을 받는 거 일광요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일광요법, 햇빛 자외선을 받게 되면 이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가 저절로 만들어지거든요. 비타민 D가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햇볕을 쪼인다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우리 수두 바이러스에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수두 바이러스 균이 이렇게 남아있다가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대상포진이에요. 그래서 얘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수두도 수포 생기죠. 물집 생기잖아요. 수포, 물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에 남아있다가 노인이 됐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대상포진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이 대상포진도 이 물집, 수포가 잡히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세균성 질환이 아니라. 다음에 이 스테로이드 복용하는 거 아니고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제제.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제제를 먹어요. 다음에 치료 격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격리할 필요 없고, 다음에 가려움증이 있을 때
온찜질을 한다? 그러면 가려움증에 있는 부위를 여기 긁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리고 가려울 땐 온찜질이 아니라 냉을 적용하는 게 좀 덜 가렵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땀나면 더 간지럽잖아요. 다음에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그래서 5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노인이 됐을 때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한테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대상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다음 25번. 25번에 보시면 소뇌가 손상이 됐대요. 그래서 뇌졸중이 생겼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뇌가 있는데 이게 대뇌예요. 근데 이 대뇌는 우리 몸의 이성이라던가 판단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담당을 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소뇌가 있거든요. 이 소뇌는 우리 몸에서 운동이라던가 평형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소뇌거든요. 그럼 소뇌가 손상이 되면 운동에 문제가 생기거나 평형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평형, 이 평형 균형 유지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안압이 상승됐대요. 그러면 우리 이 안압 상승으로 생기는 질환은 녹내장이거든요. 녹내장.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안압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럼 시신경이 파괴됩니다. 그럼 우리 이 시신경이 파괴되고요. 시신경이 파괴되면 안구 통증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압상승 시신경 파괴 안구 통증은 무조건 뭐로 가시면 되냐면 녹내장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신경이 파괴될 때 여기 안구 통증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 이 시신경이 파괴될 때 이렇게 눈이 있다고 보시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중심시예요. 가운데를 보는 중심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주변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시신경이 파괴될 때 주변시부터 파괴돼요. 그럼 여기가 파괴되니까 여기만 보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시야가 되는 거냐면 좁은 시야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변시가 파괴되는데도 이 안압 관리를 안 되잖아요. 그럼 중심시도 파괴되거든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실명까지, 시력상실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상실까지 가는 건 녹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27번에 보시면 도파민 부족이래요. 그럼 도파민 부족은 무조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파킨슨병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도파민이 우리가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럼 이 도파민이 부족해서 웃지 못하니까 무표정 생기죠. 그리고 무표정이고 여기 나온 것처럼 안정시 떨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떨려요. 그리고 목적 있는 행동을 할 땐 안 떨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좀 덜 떨어요. 안 떠는 건 아니지만 덜 떨어요. 그래서 이 가만히 안정을 취할 때 안정시 떨림이라던가 무표정이라던가 다음에 우리 근육이나 관절에 이렇게 경직이 되고 굳거든요. 그러니까 동작이 느려지고요. 이걸 바로 파킨슨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28번 볼게요.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변화로 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내분비는 호르몬을 얘기해요. 호르몬. 그러니까 내분비계의 변화라고 하는 건 지금 호르몬에 대해서 오른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나이가 들면 당뇨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죠? 그럼 이 당뇨는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죠.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케이크를 먹었어요. 케이크를 먹으면 내 몸의 혈액 속에 혈당이 쫙 올라가거든요. 그럼 정상적으로는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을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혈당을 내리지 못하니까 이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걸 당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혈당이 올라가죠. 다음에 또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서 당뇨가 생기기도 하지만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는 되는데 이 인슐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슐린이 역할을 못하게 해서 혈당을 내리지 못해서 혈당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에 대한 이 반응을 못해요. 인슐린이 반응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의 민감성이 감소한다는 거 맞습니다. 다음에 이 기초대사량이 나이 들면 떨어져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폐경이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먹던 거의 절반으로 먹어야지만 체중이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요구량도 줄어들어요. 에너지 요구량도 줄어들어서 그대로 먹게 되면 뭐로 가게 되는 거냐면 비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대사량 감소하고요. 다음에 제가 아까 노인이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음에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볼게요, 여러분.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도 있고 얘가 이렇게 권장해야 되는 질병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끝에 부전이 붙잖아요. 부전. 그럼 이 부전이 붙는다는 건 기능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능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부전이다. 그럼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 신부전이다. 그러면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에 부전이 붙는 건 기능 수행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요거 있잖아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건 끝에 부전이 붙거나 끝에 기능 저하증이 붙은 거 있죠. 기능 저하증. 그럼 얘는 무조건 수분 제한이에요. 그래서 끝에 부전이 붙거나 끝에 기능 저하증이 붙은 건 수분 섭취 제한이거든요. 그럼 여기 부전 붙었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끝에 염이 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얘는 염증 환자거든요. 염증 환자예요. 그러면 보시면 방광염, 방광의 염증, 기관지염, 기관지의 염증, 폐렴, 폐의 염증이거든요. 그럼 염증이 있을 땐 그래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노폐물을 배설을 해야 돼요. 내 몸에 있는 이 노폐물을 배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에 염으로 붙는 거 있죠. 얘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당뇨 환자는 지금 혈액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끈적끈적한 혈액을 조금 이렇게 그 혈당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물을 좀 많이 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끝에 부전이 붙거나 기능 저하증이 붙은 거 수분 섭취 제한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내 맘대로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의사랑 상의하고 의사랑 진료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처방약이 변경이 됐어요. 그럼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약은 항상 최신에 처방된 약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약물 부작용 두 배를 한꺼번에 내 맘대로 복용하면 안 돼요. 부작용이 나타나면 의사 진찰 받아야죠. 그죠? 다음에 약이 없다고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약을 처방할 때는 여러분 남녀 이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체중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다음 31번 겨울철에 뇌졸중을 예방하는 안전수칙은 옳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겨울철은 밖이 차잖아요. 그러면 우리 냉이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하게 되죠. 그럼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서 우리가 고혈압이 있던 사람은 이렇게 뇌혈관이 터지는 뇌졸중, 뇌출혈로 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찬 공기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내 운동이 아니라 실내 운동하는 거고요. 다음에 새벽 시간에 혈관이 추워서 이렇게 냉에 노출되니까 혈관이 수축이 돼서 뇌출혈로 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낮 시간대에 운동하는 건 좋겠죠. 다음에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가면 지금 혈관 수축에 대해서 혈관이 터져서 뇌졸중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도리라던가 마스크라던가 모자라던가 장갑이라던가 이런 방한을 완전히 하고 나가야 되겠죠. 다음에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운동을 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장갑, 목도리 이런 거 같은 거는 하고 나가야지 지금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3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방문 후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되는 경우를 묻고 있어요. 이건 신속하게 보고죠. 그러면 이불감이 빨래 세탁실에 있다는 신속한 상황은 아니죠.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도 신속한 상황은 아니고요.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것도 신속한 상황도 아닌데 여기 4번에 보시면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죠. 방에. 그럼 지금 노인이 신체적인 학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체적인 학대를 받고 있으니까 기관에도 보고를 하는 거고, 다음에 우리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우리 기관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이거 자녀가 오랜만에 방문한 것도 즉시 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대상자의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무조건 숫자로 기록된 게 이 숫자로 기록된 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록된 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실금을 여러 번 한 게 아니라 몇 회 했다. 몇 회, 3회, 4회 숫자로 구입해야 돼요. 다음에 오전도 이게 오전 10시인지 8시인지 이렇게 수치로 표시하고 많이가 아니라 몇 cc 뭐 이런 식으로 한 잔, 두 잔 뭐 이런 식으로 수치로 계산하는 거고 최근이 아니라 뭐 3일 전에 이런 식으로 수치로 나와야 돼요. 오랜만이 아니라 뭐 3일 만에, 한 달 만에 뭐 이런 식으로 수치로 나와야 되고요. 오후 3시 좋죠. 홍시 2개 숫자로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다음에 34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인 변화로 옳은 거죠. 여러분 임종이 임박하면 지금 혈액순환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혈액순환 안 되니까 지금 혈액 공급도 제대로 안 되겠죠.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의 공급이 안 되면 혈액의 양이 적어지는 거죠. 혈액의 양이 적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혈액의 양이 적어지면 혈압이 떨어지고요.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는 거냐면 혈압이 떨어지고요.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피부가 청색 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고요. 청색되고요. 다음에 이건 조금 이따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내 몸에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고 내 몸에 지금 혈액의 양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 몸이 지금 혈액의 양이 적으면 혈액이 그 체액입니다, 여러분. 내 몸의 체액이에요. 그럼 내 몸의 체액이 적다는 건 내 몸에 지금 체액이 적다는 거, 내 몸에 액체가 적다는 건 결국은 내 몸에 있는 소변도 적다는 거예요. 혈액이 적다는 건 체액이 적다는 거고 소변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럼 소변이 적으면 이게 증가할 리가 없죠. 다음에 수면 시간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뇌에도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요. 이렇게 깨어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뇌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사망할 때 이렇게 죽음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죽음이라고 할 때 이렇게 라이트로 이렇게 우리가 눈을 이렇게 빛 반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동공이 수축이 되는 게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 됐을 때는 라이트로 눈을 붙여도 동공이 이렇게 수축이 안 되고 동공이 확대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치는 가족에게 뺄지 낄지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삽입된 의료기구 같은 거는 우리가 의료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료인. 다음에 분비된 배출물을 옆으로 눕히면 안 되죠. 우리 앙하이로 눕는 거고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눕는데 얼굴은 살짝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깨끗한 시트로 얼굴은 덮어주는 게 아니죠. 다음에 눈이 감기지 않을 때는 젖은 거즈를 눈 위에 올려준다. 얘는 맞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는 40일에 실제 국가고시 문제, 우리 실기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